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약 4천억 개의 또 다른 태양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라는 천체 구조 속에 있죠. 4천억 개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엄청난 중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랙홀이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검은 구멍일까요? 블랙홀은 보통 엄청나게 큰 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형성하고, 반대로 별의 물질을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인 별의 자체 중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별이 안정적으로 빛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다시 탄소, 산소, 규소 등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중심부의 핵융합이 멈추면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지죠. 이때 강력한 중력이 중심부를 빠르게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자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고 바깥층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의 잔해가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으로 무거우면 중력에 의해 중심이 계속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려서 강력한 중력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블랙홀은 이렇게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사는 은하의 중심에는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홀은 항성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정도 크고 우리 은하 안에도 1억 개 이상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초대질량 블랙홀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라면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인류가 최초로 2019년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이 약 380억 킬로미터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죠. 일반적인 블랙홀의 직경은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도시 하나 크기에서 한 나라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태양계 전체를 삼킬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작은 블랙홀이 점점 커진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 심지어 별까지 집어삼키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가끔 블랙홀끼리 충돌하면서 더 커지기도 하죠. 대부분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역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로 가봅시다. 궁수자리 A스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수많은 별들의 궤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은 약 5200만 킬로미터로 태양 직경의 37배나 되는 거대한 크기죠. 만약 태양의 위치에 이 블랙홀이 온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평온하게 관측할 수 없고 지구 자체가 완전히 분쇄되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겠죠. 블랙홀의 직경을 논할 때는 사건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이란
한 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로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블랙홀 내부를 볼 수 없고 이 내부에서는 아무 정보도 밖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는 약 26,000광년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알았을까요? 1900년대 초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먼지와 가스구름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궁수자리 방향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잡혔죠. 1974년 천문학자 브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은 이 전파가 발생하는 지점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다는 걸 알아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강력한 게 있다 정도만 알았던 것이죠. 이 존재가 궁수자리 방향에 있고 특별하다는 의미로 궁수자리 A스타라고 이름만 지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독일과 미국의 천문학 연구팀이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추적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S2라는 별은 16년 주기로 광속의 2.7%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량의 무언가가 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별들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태양 400만 개 정도의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블랙홀밖에 답이 없었죠. 2008년에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궁수자리 A스타가 사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공로로 라이나르트 겐첼과 앤드리아 게즈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죠. 2022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궁수자리 A스타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우리 은하가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궁수자리 A스타는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중심축 같은 것이죠. 중심축이 튼튼해야 목마들이 원을 그리면서 잘 돌겠죠. 우리 은하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강한 중력을 발휘하면서 은하 중심부의 별들과 가스를 꽉 잡고 있어서 은하 전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강력한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으면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궁수자리 A스타는 우리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외딴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한 심장, 궁수자리 A스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 플리즈였습니다.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죠? 최근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24 YR4라는 이름의 소행성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말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레몬산 천문대에서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행성이 지구에서 불과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간 지구 근접 소행성이라는 점인데요. 사이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60m인데 15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이 소행성은 지금까지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한 물체 중 가장 작습니다. 원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으로 먼 우주와 어두운 천체를 고해상도로 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 먼 은하, 별의 탄생 같은 관측에 더 적합하죠.
크기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천체는 제임스 웹처럼 정밀한 장비로는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며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흐릿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소행성을 관측할 때는 지상망원경이나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2024YR4 소행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2032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로선 충돌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그 특성을 분석해야 했죠. 제임스 웹은 두 가지의 파장으로 이 소행성을 관측했는데요. 첫 번째는 근적의 선. 이것은 소행성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중적의 선. 이것은 소행성 자체가 내뿜는 열을 직접 감지하죠. 이 두 데이터를 합치면 단순히 크기뿐 아니라 표면 구성, 표면 반사율, 열적 특성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돌덩이로 보이던 소행성이 어떤 표면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식고 뜨거워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행성은 태양빛을 받으면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이 열을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합니다. 일부 소행성은 태양 가까이 지나갈 때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소행성의 열 방출 현상은 야르콥스키 효과라는 궤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행성이 한쪽으로 더 많은 열을 방출하면 그 반작용으로 궤도에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몇 년, 몇백 년 지나면 실제로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죠. 이 소행성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표면에 미세한 모래가 거의 없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큰 바위덩이들이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거친 천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소행성의 표면 특성에 따라 소행성이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얼마나 빨리 식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적 특성은 소행성의 궤도 변화뿐만 아니라 소행성 자체의 밀도와 강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 시 충돌 에너지 분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죠. 2024YR4 소행성이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 크기의 천체가 만약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시베리아 상공에서 폭발했던 퉁구스카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발한 소행성의 추정 크기는 50에서 60m였고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초토화시켰죠. 따라서 이런 소행성을 연구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구 방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별 집합체 안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는 우리 태양을 비롯해서 4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은하의 중심 지역을 관측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1초 만에 지구둘레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력으로 가도 26,000년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 머나먼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측하려면 그 사이에 퍼져 있는 두꺼운 성간먼지를 뚫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뚫고 그 너머를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전파를 관측하는 미어캣 망원경과 적외선을 관측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촬영본입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이 지역은 우리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궁수자리 A 스타라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궁수자리 C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별들이 형성되는 곳이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주에 떠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뭉쳐서 그 중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져 원시별이 됩니다. 중심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수소핵 융합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진짜 별이 되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태양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 겁니다. 특별히 이곳을 보면 가스와 우주먼지의 밀도가 높아서 상식적으로는 별이 아주 많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왜일까요? 뭔가가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은 두 개의 최첨단 관측 장비였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미어캣 전파 망원경.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를 보니 거대한 자기장이 보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주 가스를 압축시키는 경우에는 별이 태어나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장이 너무나 강하면 오히려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가스 구름이 중력으로 인해 뭉쳐야 하는데 자기장이 너무 강하면 자기력선이 마치 고무줄처럼 당겨지면서 반발력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가스가 뭉쳐지지 않고 별이 형성되는 걸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임스 웹의 관측에서 태양 질량의 무려 20배가 넘는 원시별 2개를 포착했고 원시별이 될 만한 후보도 5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원시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트 유출 현상도 관측했죠. 제트 유출 현상이란 원시별이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일부 남는 물질을 빠르게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적은 수의 별이 만들어지는 한편 미어캣 전파망원경이 넓게 촬영한 것을 보면 수십에서 수백 광년을 뻗어나가는 자기장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은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원인은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도 못 빠져나올 만큼 강력하지만 그 주위를 도는 가스와 먼지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자기장이 가스의 뭉침을 막아서 별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곳의 환경이 이렇게 극도로 거친 환경인데도 적은 수의 별이라도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우주 한가운데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아름답고도 기묘해 보이는 천체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현실이 된 순간을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인데요. 눈동자처럼도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구에서 약 4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스맥스 J0028.27537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이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대개 은하 하나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데 그런 은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모여있는 구조가 은하단이죠. 이렇게 별, 행성, 가스, 먼지 등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질량이 엄청나게 크겠죠. 게다가 은하단 사이 공간에 퍼져있는 가스도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은하단의 질량은 대부분 그 무엇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 질량의 80% 이상이 암흑물질이라고 보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은하단의 질량은 엄청나게 크고 그 결과로 은하단 전체의 중력도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중력을 가진 은하단은 그 뒤에 있는 더 먼 천체들의 빛을 굴절시킵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크면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하죠. 그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가는 빛은 마치 곡선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원래 위치와 다르게 보이거나 확대되거나 심지어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관측 시에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심에 보이는 이 은하는 스맥스 J0028.27537 은하단에 속한 타원 은하인데요. 타원 은하의 주변을 휘감는 듯한 고리 모양의 빛이 보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은하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은하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타원 은하가 사진의 중앙에 있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에서 오는 빛이 타원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휘어지면서 우리 눈에는 고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릅니다. 고리처럼 보이는 은하는 사실 나선 은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왜곡되어 고리 형태로 보일 뿐 그 구조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밝은 하늘색으로 빛나는 나선 팔, 가스 구조, 그리고 별들이 밀집해 있는 성단까지 보일 정도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벅찰 때 우주를 바라보는 건 마음에 여백을 주는 일이죠. 뉴스는 시끄럽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는데
그 순간 잠시 멈춰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갈 거야. 우주를 바라보는 건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나를 중심에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복잡할 때 우주는 나만의 쉼표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두 은하의 충돌입니다. 수억에서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들이 중력에 이끌려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거대한 은하 두 개가 서로 부딪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억 개의 별이 얽히고 가스가 휘몰아치고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몇 억 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로 볼 수 있죠. 허블 우주망원경. 현재 지구 상공 510억 km에서 떠다니면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이 망원경은 은하 충돌의 장면을 선명한 해상도로 촬영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블 망원경이 직접 촬영한 은하 충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의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은하라는 것은 수천억 개의 별, 가스, 먼지 등의 물질들이 중력으로 묶여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지름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집합체 속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쯤 떨어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외에도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현재까지 계산된 은하의 개수만 해도 약 2조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떠다니는 이런 은하들은 생각보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하들도 중력에 이끌려 서로 끌어당기고 결국엔 충돌하기도 합니다. 충돌이라고 해서 영화 속 소행성 충돌처럼 박살나는 장면을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는 속도는 보통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은하 안의 별들 사이 거리는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실제로 별과 별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하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거나 휘감고 섞이고 다시 하나의 은하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표적인 은하 충돌 사례가 궁금하시죠?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현재 초속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에 접근 중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확률은 약 50%로 꽤 높은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봤자 40억 년 후의 일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주에는 이미 충돌 중인 은하들도 있는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은하 충돌의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단의 큰 은하는 NGC 169, 상단의 작은 은하는 IC 1559 은하입니다. 둘 다 보통 은하는 아닙니다. 두 은하 모두 중심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활동 은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은하 핵이란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런 은하들은 중심이 비정상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이죠. 두 은하의 중심 간 거리는 약 13만에서 14만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거리는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약간 더 긴 거리입니다. 은하 간 거리로 볼 때 이 정도 거리는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은하 사이에는 격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두 은하의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별, 가스, 심지어 태양계 같은 시스템까지 하나의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빼앗아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보이시죠? 이 사진처럼 두 은하 사이에 가느다란 물질의 실타래가 생깁니다. 이건 상상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포착한 은하가 상호작용하는 생생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은하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향한 끌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수억 년에 걸쳐 결국 하나의 은하로 융합될 가능성이 높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별이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두 은하가 상호작용하거나 충돌할 때 별이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은하 내부의 가스가 강하게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가 가까이 다가가면 가스가 압축되는데 이 압축된 가스 구름은 밀도가 높아지면서 뜨거워지고 중심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탄생합니다. 두 은하에 엄청난 양의 가스가 부딪히면 짧은 시간에 많은 별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한꺼번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하 충돌 사진을 보면 파랗고 밝은 신생별들이 많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두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양쪽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도 결국 하나로 합쳐져 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약 40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 역시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은하의 미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르겠네요. 커다란 나선 은하 NGC 5996 그리고 그 아래 왼쪽 구석에 위치한 작은 동반 은하 NGC 5994입니다. 은하의 중심부 간 거리는 약 6만 7천 광년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와의 거리도 16만 광년인데 비교해보면 이 두 은하는 정말 붙어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죠. 두 은하는 중력으로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나선 은하인 NGC 5996의 나선팔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마치 뒤틀린 소용돌이처럼 변형되고 있죠. 그리고 사진 오른쪽 위를 보면 길고 희미한 빛의 띠가 하나 보입니다. 이것은 별과 가스가 흘러나오며 만들어진 조수 꼬리입니다. 은하 간 충돌이나 근접 상호작용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력이 은하 내부의 물질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조수 꼬리가 아주 길고 희미하게 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은하 간 상호작용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 두 은하도 먼 미래에는 결국 하나의 은하로 융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기존의 가스와 먼지는 재배치되면서 두 은하가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타원 은하 NGC 3561B와 나선 은하 NGC 3561A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36만 2천 광년에 달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긴 조수 꼬리입니다. 이 꼬리는 은하들의 중력작용으로 끌려나온 가스와 별들로 채워져 있죠. 조수 꼬리의 끝에 푸르게 빛나는 독특한 구조가 보입니다. 이것은 암바르치미안 매듭이라 불리는데요. 은하 충돌로 튕겨져 나온 물질들이 모여 새로운 은하처럼 별을 만들고 있는 곳이죠. 즉 다른 은하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모여 새로 만들어진 은하로 조수 외소 은하로 분류합니다. 천문학에서 조수라는 단어는 중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겨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두 은하 사이의 공간을 자세히 보면 희미한 가스와 먼지의 가닥들도 보입니다.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 중인 두 은하입니다. 그중 하나는 왜곡된 나선 은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나선 구조를 잃어버린 듯한 형체입니다. 이 혼돈의 와중에 밝고 푸른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지만 이런 별들의 수명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뜨겁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금방 타버리기 때문이죠. 먼 미래에 결국 두 은하가 합쳐진 후에는 질서정연한 나선팔의 형태는 사라지고 가스는 대부분 소진되어 더 이상 별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늙은 별들이 어지럽게 도는 가스가 별로 없는 타원 은하로 정착하게 되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저 조용한 우주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와 함께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얽히고 은하가 은하를 삼키고 새로운 별과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 곳이 이 우주입니다. 그 장엄한 장면을 이렇게 현대 과학 기술 덕분에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겠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상식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상식을 뒤흔든 우주 천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별이 과거에 보낸 빛이 지금 내 눈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빛은 이 거리를 도달하는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 걸리는 거리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을 관측한다면 그 별이 4년 3개월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리에 존재하는 아주 먼 은하의 모습을 관측한다는 것은 그 은하가 수백만 년 전 또는 수십억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지구까지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주의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은하는 우주의 팽창 때문에 빛의 속도로도 우리에게 닿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멀어집니다.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면 그 은하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적색 편의 현상이 생기게 되죠. 결론적으로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 현상이 더 나타나고 과학자들은 이걸 계산하여 그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고 언제 출발한 빛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의 현상이 너무 심해서 빛의 파장이 적외선 영역까지 밀려납니다. 적외선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파장인데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적외선을 보는데 최적화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아주 멀리서 출발한 은하의 빛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임스 웹은 아주 오래된 은하의 먼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여러분, 우주가 시작된 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최근에 우주 나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천문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기의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으니까요. 과학자들도 초기 우주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2022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가동하자마자 바로 아주 먼 은하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JDIS GS G13-1이라는 이름의 아주 먼 은하였죠. 이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134억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관측된 이 모습은 우주가 시작된 지 겨우 3억 3천만 년 지난 후의 모습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주는 그동안 계속 팽창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 은하의 위치는 지구로부터 334억 광년쯤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빛은 일정한 속도로 오지만 그 빛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은하는 뒤로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즉 우주라는 무대 자체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하의 빛을 받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진 상태인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미치도록 멀리 있는 우주 초기의 은하의 모습을 관측했는데 과학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어린 시기에 이미 은하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은하가 무엇이죠? 은하라는 것은 수많은 별, 행성, 가스, 먼지가 중력으로 뭉쳐있는 우주의 거대한 별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우리 은하 속에 있죠. 하나의 은하 안에는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적게는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수조 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이런 은하라는 집합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극단적 우주 초기에 이렇게 은하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것도 그냥 가스구름이나 별 하나가 아니라 수천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분명한 은하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은하 형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은하가 존재했던 시점은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2%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 단계에 있었던 당시 우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때의 우주는 재이온화라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아주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원자 같은 건 없고 양성자와 전자가 따로 돌아다니는 이온화된 상태였습니다. 빛도 전자에 계속 튕겨서 자유롭게 퍼지지 못했죠. 그러다가 우주가 식기 시작하면서 약 38만 년 후에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드디어 중성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성수소 원자들이 빛을 흡수해서 우주는 어두웠죠. 하지만 새로운 별들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뿜어내자 그 에너지로 이 중성수소를 이온화, 즉 다시 쪼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재이온화 시대입니다. 우주가 시작된 후 약 10억 년 동안은 재이온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때까지는 자외선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서 우주가 불투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시작 후 3억 3천만 년 지난 시기에 존재했던 이 은하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우주 공간에서 흡수되어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은하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관측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 웹은 자외선 영역은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은하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어떻게 봤다는 것일까요? 아까 적색편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었죠. 이 은하는 자외선을 방출했지만 이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빛의 파장은 점점 늘어나 적외선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 은하의 신호를 적외선으로 감지했고 그 빛이 원래는 자외선이었다는 걸 계산을 통해 밝혀낸 겁니다. 특별히 이 은하에서 방출된 빛에서 아주 밝은 수소 방출선, 그 중에서도 라이만 알파 방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빛을 포착했습니다. 라이만 알파 방출이란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받을 때 나오는 매우 뚜렷하고 강한 자외선 파장의 빛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주는 아직 중성수소의 짙은 안개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은 흡수돼서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천문학자들은 이 빛이 이 정도로 선명하게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은하는 우주의 중성수소 안개가 완전히 걷히기 훨씬 이전인 우주 시작 후 3억 3천만 년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가 다 걷힌 뒤처럼 선명한 라이만 알파 방출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발견은 우주의 재이온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별과 은하들이 기존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형성되어 우주에 존재하는 중성수소들을 빠르게 이온화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 우주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주는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쓴 메시지를 듣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나요? 며칠 후에 새로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2025년 3월,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상상조차 못했던 우주의 신비로운 천체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외계 행성 중에서도 정말 미스터리하고 멋진 행성을 보려 합니다. 행성의 이름은 HR8799e. 이 행성은 과학자들이 직접 본 몇 안 되는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직접 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행성의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 외계 행성은 HR8799라는 별을 모항성으로 두고 이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HR8799는 태양보다 조금 더 젊고 더 밝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약 13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별 주변에는 4개의 거대한 외계 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HR 8799e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계의 목성처럼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입니다. 질량은 목성보다 7배나 더 무겁습니다. 공전 주기는 약 50년 정도, 즉 이 행성은 자신의 모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5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항성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약 14.5 AU. 참고로 1 AU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14배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HR 8799e 행성은 2009년에 캑 천문대의 직접 촬영법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카메라로 실제로 찍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트랜짓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 별빛이 잠깐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지는 양과 주기를 분석해서 행성의 크기나 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외계 행성은 직접 행성 자체를 촬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본 것은 당시에는 거의 최초급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빛이 워낙 강해서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빛을 차단하고 옆에 살짝 보이는 행성을 잡아내는 고난이도 기술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의 환경은 어떨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외계 행성을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HR 8799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4개의 행성이 보입니다. 모항성으로부터 가장 먼 것부터 B, C, D, E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HR 8799e 행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소와 헬륨보다 훨씬 무거운 탄소와 산소가 많다는 것은 이 행성의 대기에 다른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금속 비율이 높은 대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거대 가스 행성이 처음 형성될 때 핵 강착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강착 방식이란 먼저 암석과 얼음이 점점 뭉쳐서 단단한 중심핵이 생기고 이 핵이 충분히 커지면 중력으로 인해 주변에서 가스를 끌어모아 거대 가스 행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핵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을 잘 끌어당겨서 행성에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가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심핵이 없이 가스가 바로 뭉쳐서 형성되는 가스 행성들은 무거운 원소들을 잘 끌어당기지 못해 행성의 대기에도 대부분 가벼운 원소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핵 강착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성들에도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R 8799e 행성도 우리 태양계의 가스 행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주의 행성이 탄생하는 과정은 보편적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어딜 가도 행성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별빛을 막아서는 거대한 검은 구름, 지구로부터 6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린즈 483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린즈라는 이름부터 알아봅시다. 1962년에 베벌리 린즈라는 여성 천문학자가 린즈 암흑성운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주에 보이는 어두운 구름들, 그러니까 암흑성운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무려 1800개가 넘는 암흑성운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중 483번째로 등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린즈 483입니다. 암흑성운이란 말 그대로 어두운 성운, 즉 빛을 거의 발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가리는 거대한 구름입니다. 별빛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암흑성운은 대부분 수소 분자, 헬륨, 그리고 아주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뒤에 있는 별빛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 한복판에 먹칠을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린즈 483이라는 이 암흑성운도 진짜 어둡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을 주로 관측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합니다. 적외선은 먼지를 통과할 수 있어서 먼지와 가스로 가려진 구조를 뚫고 암흑성운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까맣게만 보이던 린즈 483 암흑성운도 제임스 웹의 눈앞에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개 암흑성운은 내부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스와 먼지를 품고 있어서 그 안에서 중력에 의해 가스가 뭉치고 뭉쳐서 별이 탄생합니다. 실제로 이 린즈 483 안에서도 젊은 원시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시별이란 아직 핵융합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별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시별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계속 끌어모아서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수소 원자들이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진짜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공개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촬영본 속에서 린즈 483 내부에 존재하는 원시별 2개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별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용돌이 치는 원반 구조, 즉 별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재료가 가득합니다. 이 원반 구조를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하는데요. 원시별 주변에 가스와 먼지가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반 형태로 보이고 이 원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서로 뭉쳐서 행성, 위성, 소행성 같은 천체로 자라납니다. 우리 태양계도 먼 과거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2개의 원시별에서 나오는 제트와 가스 흐름이 위아래로 뻗어 있는데 이것은 별이 형성되면서 물질을 뿜어내는 모습입니다. 별이 처음 생길 때는 주변에서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자라는데요. 그런데 이 가스들이 무작정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일부 물질은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장 라인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트라는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트가 보인다는 것은 별이 지금 태어나는 중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625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허빅 아로 4950이라는 천체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원시별이 형성될 때 그 별이 양쪽으로 엄청 빠르게 가스를 뿜어낸다고 했죠. 이 가스가 주변의 먼지와 가스 구름에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생기고 그 충격파가 빛을 내면서 망원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트를 발사하는 원시별의 모습은 사진의 오른쪽 아래 바깥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별이 양쪽으로 강력한 제트를 뿜고 있는데 그중 한쪽을 촬영한 모습이죠. 재밌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습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간격으로 찍힌 사진을 보면 이 구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동 중입니다. 즉 우주는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포인트죠. 이것이 처음 발견된 건 1970년대 후반이고 이후로 수십 년간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을 계속 추적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정체불명의 발광체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006년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이것을 관찰했을 때는 이 끝부분에 있는 물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촬영본에서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아주 먼 곳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허빅 아로 4950과는 전혀 상관없이 훨씬 먼 곳에 있는 별개의 은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치 체리를 얹어놓은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재밌는 현상이네요. 우주에는 수많은 성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성운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NGC 2024입니다. 이 성운은 불꽃 성운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 안에서는 아주 뜨거운 젊은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데요.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곳을 관측했었지만 짙은 먼지에 가려 중심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최근 관측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허블 촬영본에서는 짙은 구름처럼 보이던 부분이 이제는 선명한 별무리로 보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수백 개의 어린 별들이 제임스 웹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태어난 지 불과 수십만 년밖에 안 된 원시별도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밖에 안 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긴 시간이지만 천문학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별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튼 별이 태어나는 순간이 이토록 자세하게 찍힌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별들은 지금도 주변의 가스를 흡수하며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본에서 질량이 아주 작은 천체들도 보였는데요. 이 천체들은 갈색 외성으로 추정됩니다. 갈색 외성이란 별과 행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독특한 천체입니다. 핵융합을 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행성보다는 무겁습니다. 별이 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보통은 목성보다 10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이런 갈색 외성은 강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거의 관측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적외선 촬영본으로만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지 몇 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우주가 남긴 흔적이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며칠 후에 새로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만납시다. 우주는 넓고 조용해 보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미친 듯이 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은 원래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태어났는데 그런데 대체 왜 이곳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별 탄생 현장으로 가볼 것입니다. 별의 탄생은 거대한 분자구름에서 시작됩니다. 분자구름이란 주로 수소 분자와 헬륨, 그리고 미량의 다른 원소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공간의 거대한 가스 구름입니다. 평범한 우주구름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어떻게 별이 태어날까요? 분자구름은 온도가 약 섭씨 영하 250도로 매우 낮아서 아주 작은 중력으로도 기체가 응집되기 쉬운 특성이 있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분자구름이 뭉쳐 별 탄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분자구름은 우주의 폭발적인 사건들로 인해 예를 들면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 충돌 같은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영향으로 인해 분자구름의 가스가 압축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중력의 힘이 강해지고 가스 덩어리들이 서로 뭉치면서 마치 눈덩이가 구르는 것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물질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원시별로 성장합니다. 이 원시별은 아직 완전한 별은 아닙니다. 원시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죠. 바로 이 순간을 별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별은 우리 태양처럼 오랫동안 빛나면서 우주를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이어갑니다.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죠. 그중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분자구름이라는 별을 만드는 재료, 즉 충분한 양의 가스와 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자구름은 우주공간에서 아무데나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력이 강한 대형 은하에 분자구름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중력이 강해야 다량의 가스를 잘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약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대형 은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하의 전체 중력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 안에는 아주 많은 분자구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은하 지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분자구름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외소 은하에서
이상하게 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53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레오-P라는 이름의 외소은하입니다. 은하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수십억에서 수조 개가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전체 구조를 말하는데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경우 지름이 약 10만 광년 크기고 약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오-P 은하는 지름이 약 1000광년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고 적은 수의 별을 가지고 있어서 외소은하로 분류됩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외소은하를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관측되는데요. 외소은하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별 형성 과정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자구름이라는 수소가스 덩어리가 중력으로 인해 뭉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 형성의 재료인 가스가 없다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없죠. 이 레오-P 은하와 같은 대부분의 외소은하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은하 전체의 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은하 내부에 가스를 강하게 붙잡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은하 내부에 별을 만들 재료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소은하는 새로운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형성된 지 오래된 늙은 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P 은하는 아주 작은 외소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별 형성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은하에 중성수소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수소가 냉각되면 분자수소로 변환되는데 이것이 분자구름을 형성하고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외소은하들은 은하 자체의 중력이 약해서 이런 중성수소가스를 잘 붙잡아두지 못하는데요. 이 레오-P 은하는 가스를 잘 붙잡아두고 있어서 별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은하가 아주 독특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외소은하는 주변의 큰 은하들의 중력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있던 가스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레오-P 은하는 다른 은하의 중력적 간섭이 거의 없는 독립적인 곳에 위치하여 은하가 자신의 가스를 잘 유지하면서 별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소은하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발생하면 강한 항성풍이 은하 내부의 가스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이 레오-P 은하 안에서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거의 없어서 가스 손실이 최소화되고 새로운 별이 꾸준히 탄생할 수 있죠. 즉 레오-P 은하는 가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다른 외소은하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별 형성이 지속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존재하면서 훨씬 더 거대한 천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닉스 갤럭시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이란 중력에 의해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하단의 중심부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대개 은하단의 중심부는 온도가 수천만 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형성되려면 가스가 응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환경에서는 가스가 응축될 수가 없죠. 게다가 은하단 중심부에는 주로 거대한 타원 은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타원 은하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원 은하는 과거에 빠르게 별을 형성한 후 남은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여 이제는 별 형성이 거의 없는 은하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대부분 오래된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하단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 은하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없어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은하단은 그 법칙을 깨버렸습니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타원 은하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천문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이 은하단의 중심에 위치한 타원 은하가 1년에 태양 질량의 7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 기껏해야 1년에 태양 질량의 별을 2~3개 정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곳의 타원 은하는 그보다 무려 200배나 빠르게 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하단 중심부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고 이 가스는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가스 응축이 되지 않아 별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닉스 갤럭시 클러스터는 예외였습니다. 은하단 중심부의 뜨거운 가스가 X선 방출을 통해 에너지를 잃고 점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빠르게 식으면서 응축되어 별 형성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대부분의 은하단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를 흡수하고 강력한 제트를 방출하면서 은하단 중심부의 가스를 뜨겁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단에서는 블랙홀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상태였고 덕분에 가스가 냉각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탄생한 별들은 언젠가 여러 개의 행성들을 거느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어쩌면 이런 극적인 탄생의 순간을 거쳐왔을지도 모르죠. 또한 이러한 별의 폭발적인 탄생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스는 점점 사라지고 별의 탄생도 점차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현재 태양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우리의 태양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먼지와 가스로 가득 찬 혼돈의 공간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먼 옛날의 태양계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천체 허빅 아로 3형부터 보겠습니다. 허빅 아로 3형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주의 타임머신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근에 허빅 아로 3형을 관측하면서 원시 행성계의 형성 과정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태양이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혼돈의 공간 속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지구로부터 4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허빅 아로 3형이라는 천체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중적외선과 근적외선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원반 모양 구조입니다. 원반의 중심에서 태양과 같은 원시별이 형성되고 원반의 가스와 먼지 속에서 행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탄생하는 것이죠. 여기 가로 방향으로 그림자처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원반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거의 수평으로 놓여 있어서 중심에 위치한 원시별은 원반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원반에 가스와 먼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중심별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반 위쪽과 아래쪽에서는 별빛이 새어나와 주변의 가스를 밝게 비추게 되어서 모래시계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으로 관찰됩니다. 위아래로 길게 뻗어나가는 쌍극류도 보이는데요. 쌍극류는 중앙의 원시별이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를 위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중심별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물질은 별에 직접 유입되지 못하고 자기장과 회전력의 영향으로 양극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중심의 별과 주변의 행성들이 완전히 성장하게 된 후에는 이런 모래시계 모양과 쌍극류 방출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반의 먼지와 가스는 대부분 흡수될 것이고 남은 것들은 별의 항성풍에 의해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도 먼 과거에는 아마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천체를 다른 관측 장비로 촬영한 것들도 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인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마 전파망원경을 통해 본 것인데요. 원시 행성계 원반만 막대 형태로 보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큰 먼지 입자만 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촬영본을 보면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보이는데요. 제임스 웹 촬영본은 1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먼지 입자까지 전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마 전파 망원경의 촬영본을 보면 밀리미터 단위의 큰 먼지 입자들이 원반 평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먼지 입자들이 뭉쳐 자갈 크기로 성장할 것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행성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1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신비한 물결무늬처럼 보이는 천체를 봅니다. 이 물결무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러한 물결무늬들이 거대한 먼지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거대한 먼지구름 중심에 카시오페아 자리 A라는 초신성 잔해가 있습니다. 초신성이란 별이 수명을 다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이 카시오페아 자리 A는 초신성 폭발 후 남은 가스와 먼지가 확산되어 거대한 구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초신성 잔해의 직경만 해도 10광년이나 될 정도로 거대하죠. 이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먼 곳에 있는 먼지와 가스까지 도달하여 반사되면서 이런 물결무늬가 관측되는데, 이 현상을 라이트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강한 빛이 주변 먼지나 가스에서 반사되어 메아리처럼 시간차를 두고 관측됩니다. 반사된 빛은 원래 빛보다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죠. 카시오페아 자리 A 초신성 폭발의 빛이 지구에 처음 도달한 것은 350년 전이지만, 초신성 폭발로 인해 주변 성간먼지 구름에 반사된 빛은 이제야 우리 눈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빛이 주변 먼지에 반사되면서 여러 번 도착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초신성이 폭발할 당시의 밝기와 특성을 성간먼지 구름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되살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관측은 이렇게 과거의 천문 현상을 다시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라이트 에코 현상을 분석하여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면서 이를 통해 초신성이 폭발하는 방식, 폭발한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폭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유추해냅니다.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쌍성계입니다. 쌍성계란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묶여 함께 공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에 대해 공전하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 울프레이의 일사형입니다. 두 별은 서로 아주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는 약 8년입니다. 모든 별은 항성풍이라는 것을 방출하는데요. 항성풍이란 별의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입자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 태양도 항성풍을 내뿜는데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르죠. 이 쌍성계에 속한 두 개의 별도 각각 항성풍을 방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두 별이 가까워질 때마다 두 별의 강력한 항성풍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주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먼지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지고리가 마치 나무의 나이테 같은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별이 8년 주기로 계속해서 먼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촬영본에서는 먼지고리가 최소 17개 이상 관측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17개의 먼지고리는 130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훨씬 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먼지고리들이 만들어졌겠지만 너무 오래된 먼지고리는 너무 희미해져서 관측이 불가능하죠. 먼지고리들은 초속 2600km 이상의 속도로 별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광속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입니다. 때때로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끝없는 고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마치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듯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시선을 들어 오늘처럼 우주 이야기에 심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삶이 어렵더라도 우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넓고 깊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능성과 삶도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주에서 별이 행성을 삼켜버리는 장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믿기시겠어요? 2020년
천문학자들이 진짜 그런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리구슬처럼 맑고 아름다운 성운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별이 행성을 집어삼킨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백색 외성이 만든 신비로운 성운 이야기까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우주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0년 천문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별이 자신을 돌고 있던 행성을 삼켜버리는 모습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이 점점 커지다가 가까이 있던 행성을 집어삼켰구나. 하지만 나중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장면을 관측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실제로는 별이 거대해지면서 행성을 삼킨 것이 아니라 행성이 스스로 별을 향해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해석은 이랬습니다. 태양처럼 생긴 별이 나이를 먹으면서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 과정에서 가까이 있던 행성을 집어삼킨 것이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이야기였습니다. 나사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중적외선과 근적외선으로 이 장면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별이 행성을 삼킨 직후의 흔적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관측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만약 별이 진짜로 커진 것이라면 훨씬 더 밝게 빛나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어두웠던 겁니다. 그리고 별 주변에는 아주 뜨거운 원반과 그 바깥에 차가운 먼지 구름이 퍼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성이 스스로 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다가 결국 별 안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보통 행성이 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조용히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별의 바깥층과 부딪히면서 엄청난 마찰과 열이 생기죠. 그 열 때문에 별 근처에 뜨거운 가스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행성이 별 안으로 돌진하면서 주변 가스를 휘저은 자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별에 삼켜질 때 일부 가스와 먼지는 완전히 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 튕겨나간 물질이 먼지구름처럼 별 주위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별 주위에서 발견된 뜨거운 원반은 행성과 별의 마찰로 생긴 열이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차가운 먼지는 행성이 삼켜질 때 튕겨져 나온 가스와 먼지입니다. 이 행성은 크기로 보면 목성과 비슷했지만 궤도는 태양계의 수성보다도 훨씬 가까운 곳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궤도가 줄어들다가 결국 별과 접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죠. 행성은 별의 대기 속으로 들어가며 산산조각이 나고 증발하고 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별이 엄청난 양의 가스를 뿜어내고 그 가스는 1년에 걸쳐 식으면서 먼지구름으로 변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행성이 삼켜진 후의 흔적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괴된 행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우주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팽창하고 변해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성운, NGC 1514입니다. 이 성운은 1790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가 별처럼 보이지만 흐릿한 안개 같다고 기록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이 흐릿한 빛이 죽어가는 별이 남긴 마지막 예술작품이라는 걸 밝혀냈죠. NGC 1514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름에는 행성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행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수명을 다하여 자신의 바깥층을 우주로 날려버리면 그 주변에 가스 구름이 퍼지는데 그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이 성운을 처음 봤을 때는 모양이 작고 둥글고 흐릿해서 마치 행성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성운은 지구에서 약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중심에는 두 개의 별, 즉 이중성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중성계란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함께 공전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하늘에 태양 같은 것이 두 개 떠 있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중성계의 행성에서 보이는 하늘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워즈의 타투인 행성이 이중성계 설정이죠. 지금 보면 두 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을 마친 백색 외성, 다른 하나는 비교적 차가운 동반성입니다. 이 두 별은 약 9년마다 서로를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이 두 별이 함께 만들어낸 성운의 모습은 정말 독특합니다. 백색 외성은 죽기 직전 자신의 바깥층을 조금씩 우주공간으로 내보냈고, 그 가스들이 주변 별의 중력에 이끌려 소용돌이 모양의 고리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죠. 두 개의 고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비스듬히 누운 원통처럼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분홍빛 가스가 빛나고 그 주변에는 먼지가 소용돌이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옛날에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별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커졌고, 그러면서 천천히 가스와 먼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죠. 그때 별의 겉부분이 우주공간으로 흘러나왔고, 근처를 도는 또 다른 별의 중력에 휘감기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리 모양과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약 4,0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변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성운에 대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숨겨진 여러 디테일들도 밝혀냈는데요. 성운에 난 구멍은 빠르게 뿜어져 나온 가스가 느린 가스를 뚫고 지나가며 만든 흔적이었고, 주황색 먼지띠는 두 별의 중력작용으로 만들어진 휘감긴 아치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곳에서 산소가 있는 영역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성운에서 흔히 보이는 탄소나 복잡한 분자들이 이 성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운이 이중성계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별 하나가 조용히 죽어갈 때는 가스가 천천히 퍼지며 탄소나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중성계처럼 별이 둘일 경우 서로 끌어당기고 휘감기면서 가스가 너무 혼란스럽게 섞여서 복잡한 분자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NGC 1514 같은 이중성계 성운에서는 탄소나 복잡한 분자들이 거의 없고, 대신 산소 같은 간단하고 가벼운 원소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운은 복잡한 성분은 없지만 맑고 투명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행성이 별한테 먹히기도 하고, 죽은 별이 예쁜 성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우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재밌었나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우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